자, 저희 비폭력대화 뽀개기 4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주제는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입니다. 3장,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중에서 첫 번째 관찰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관찰 파트를 모리스님이 요약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권일님이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MVC의 첫 번째 요소예요, 이 관찰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관찰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려 할 때 관찰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에 우리가 평가를 섞었을 때 듣는 사람이 내가 뜻한 대로 내 말을 이해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여서 저항감을 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관찰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의할 점으로는 그렇다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전혀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MVC를 배우다 보면은 맨 처음 이 관찰이라는 것에서 평가와 계속 분리하는 것들을 배우고, 연민을 방해하는 데에서 도덕주의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혀 안 하려고 계속 의식을 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MVC라는 거가 대상을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일반화하는 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 같은 것도 이제 맥락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관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평가를 네.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평가와 관찰을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 네. 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평가를 하더라도 관찰과 평가를 좀 분리해 볼 수 있는 거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평가인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 뒤에 그러면 평가와 관찰이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2페이지를 보면은 그거를 좀 잘 표현을 하는 루스 베버마이어의 노랫말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게으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본 사람은 내가 보는 동안에 한 번도 뛰어다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가끔 잠도 자고 또 비 오는 날에는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랍니다. 나를 이상하다고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게으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뿐인가요? 나는 바보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본 아이는 가끔 내가 이해 못하는 일, 아니면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아이입니다. 또 내가 본 아이는 내가 가본 곳들에 가보지 못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를 바보라고 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바보일까요? 아니면 단지 당신이 아는 것과 다른 것들을 알고 있을 뿐일까요? 아무리 열심히 둘러보아도 나는 요리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재료들을 섞고 불을 켜고 고기가 구워지는 것을 살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리사를 본 적은 없답니다.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보는 사람이 요리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요리라고 부르는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지친 거라고 혹은 태평스러운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지 다른 것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만약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의견을 섞지 않는다면 많은 혼란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단지 내 의견일 뿐이라고. 루스 베버마이어의 평가와 관찰을 좀 대비하는 노랫말을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게으르다나 바보 같다는 이런 부정적인 꼬리표의 효과가 우리 관계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가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긍정적이거나 요리사처럼 중립적으로 보이는 말도 한 사람을 전 인격적인 존재 그 자체로 보는 능력을 제한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랫말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평가와 관찰 구별하기에 대해서 예시가 같이 나와 있어요. 총 7가지로 분류가 돼서 이제 표로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를 한 가닥 표현하지 않았을 때나,
아니면 평가가 들어있는 서술어를 쓰는 거, 아니면 자신의 추측의 사실이라고 암시하는 말, 그리고 사실과 추측을 혼동하는 말, 지칭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실과 함께 쓰지 않을 때,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를 평가로 쓰였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쓰는 것. 이렇게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뉘어져서 쓰여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런 표현들,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뭐 언제나 한 번도 결코 한 적이 없다 할 때마다 이런 어구들이 이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관찰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68페이지에 네. 밑에 문장의 예시로 네. 2개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거를 관찰과 평가가 섞인 상태인 것과 관찰을 나타내는 것, 네. 이거 2개를 예시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는데. 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관찰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내가 잭이 통화하는 것을 볼 때마다 잭은 적어도 30분 이상 통화를 했다. 여기에 평가가 들어가 있지만 관찰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한 네가 내게 편지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것도 관찰이 포함된 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거. 근데 이게 만약에 섞여 있다라고 보면은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는 언제나 바빠. 또는 그녀는 필요할 때는 꼭 없어. 이런 표현들이 평가와 관찰이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나 바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예를 들면 너는 이번 주에 나랑 만났을 때 언제나 바빴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동적인 언어가 되니, 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네. 그래서 관찰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관찰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매주 일요일 너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언제나 바빴어.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표현들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동적인 표현과 정적인 표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적인 표현과 정적인 표현이 네. 뭐죠? 정적인 표현과 동적인 표현, 이 언제나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이 항상 언제나 계속 그럴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을 하면은 맥락과 어떤 시간과 때를 같이 설명하면은 그 순간에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만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고정되지 않고 또 다른 때와 시간에서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좀 분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나 한 번도 이런 표현을 했을 때는 네. 그 사람을 그런 이미지나 그런 상황에 고정시켜 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네. 정적인 표현인데, 네. 그 한정적으로 어떤 시간이나 어떤 사건에만 국한되게 표현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이후이나 이 이전에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동적인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 관찰이라는 게 첫 번째 요소이기도 하고, 이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다 배워보시면은 관찰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어렵고, 그리고 이 관찰만 잘 돼도 나머지 것들을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페이지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이거를 아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네. 잘 들었고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모리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인상 깊었던 부분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6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있는 문장이 인상 깊었다고 하셨었는데 강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아까 얘기를 나눴었던 게 상단에 이런 문장이 있죠. 우리 문제의 일부는 항상 변화하는 지금의 세계를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문장을 접하기 전에는 이 상황이 항상 변화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들이 뭔가 멈춰있다. 이런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접하고 나서 나도 조금 더 변화하고 앞으로 걸어나갈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앞에 61쪽에 중간 부분에 들어가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완전히 객관적이 되어 전혀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라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내면 탐험에 참여를 하면서 은연중에 평가를 조금 거리를 둬야 된다. 약간 이런 인식이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보니까 아, 평가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구나.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어떠한 성격인지를 자각하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평가 내지 뭐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새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내면 탐험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 이런 게 평가구나. 아, 평가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완전히 비폭력 대화를 이해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떠오르셨나 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멋스럽게 좀 차려입고 왔어요. 그러면 너 정말 멋있다. 이렇게만 말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평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 네가 이러이러한 거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저는 단순히 그냥 멋지다 라고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속으로 아차 싶은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게 평가를 해버렸네? 근데 사실 이게 무조건 잘못된 걸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평가를 거리를 줄 필요는 없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칭찬이나 평가를 하더라도 네. 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네. 평가를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은 너는 지금 멋있다. 지금 지금 멋있다? 멋있다. 지금 너의 옷차림새가 내가 마음에 든다. 아,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동적인 언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좀 더 그래도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좀 동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현재 너의 모습이 멋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 이 순간을 동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64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나오는 표현이 인상 깊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유님이 한번 표현을 해주실까요? 아,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64페이지에 제가 읽어보면은 게으르다, 나 바보 같다 라는 부정적인 꼬리표의 효과는 명백하지만 긍정적이거나 요리사처럼 중립적으로 보이는 말도 한 사람을 전인격적 존재 그 자체로 보는 능력을 제한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방금 대화에서 궁금했던 것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부정적인 꼬리표는 내가 이거를 상대에게 붙였을 때 우리의 관계가 깨질 것들이 좀 뻔히 보이고 상대가 불쾌해하거나 나에게 거리를 두고 싶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 것 같은데 상대에게 예쁘다고 표현하거나 칭찬하는 것들 내가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제 좀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은데 너 정말 내 스타일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게 친하게 칭찬하는 말로 저는 자주 쓰기도 했었는데 이런 말이 오히려 상대를 전인격적 존재 그 자체로 보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하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혹시 이에 관련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그러면 네. 아까 루스 베거마이어의 노랫말 중에 63페이지 중간에 가시면 나는 요리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러이러한 살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외적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소개할 때 그러면은 요리사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를 섞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좀 적절할지 전 되게 혼동이 왔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직업을 소개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처럼 우리가 그 맥락을 우선 봐야 되고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소개하고 싶은 의도가 있고 함께 나온 만약 요리사분이라고 쳤을 때 그 요리사분도 자신이 직업이 요리사로서 표현이 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된 상태라면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내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동적인 언어로 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그걸 소개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분이 했던 어떤 요리의 과정들을 내가 본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주방에 가서 아니 그 사람의 음식을 내가 먹었는데 그 음식에
황홀함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던가,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활동을 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전달되는 내용들이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될 수도 있고, 그리고 소개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사람의 그 순간을 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했던 것으로 전달되니까 그 사람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언어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언어의 효율성 측면에서 요리사라고 표현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우리가 인지만 하면 된다. 왜냐면 요리사라고 표현하면 이 사람은 요리사라는 관념, 그리고 요리사라는 개념 이외의 다른 요소들은 아예 제거되다시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전인격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이고, 요리사가 아닌 다른 부분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다면 동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되, 공적인 자리에서 그냥 요리사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만 노출되고 싶은 그런 의도라면 그냥 요리사라고 표현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요리사라는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건지, 이거에 따라서 그 시기적절하게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소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동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거는 결국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만나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이걸 표현하면은 그게 이제 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동적인 언어로 바뀌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걸 표현하는 것도 그 순간에 느꼈던 것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살아있는 느낌들을 표현하는 걸로 보면 동적인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동적인 언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을 고정시킬 수 있는 언어가 정적인 거고, 그 사람을 고정시키지 않는 언어들이 동적인 언어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걸 표현하는 건 동적인 언어 중에 하나인 거고, 그 사람을 고정시키지 않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아, 그러면은 이런 예시가 갑자기 또 떠올랐는데, 지금 요리사 얘기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리사 A씨를 소개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정적인 언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A씨의 요리를 먹었을 때 나는 언제나 황홀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정적인 언어로 표현이 된 거죠. 이 책에서 보자면 내가 이 사람의 요리를 먹었을 때 언제나 황홀했다라고 하면은 동적인 언어라고 동적인 표현이 언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의 요리를 먹었을 때라고 한정지었으니까. 네. 아, 그런가? 근데 저는 네네. 제가 만약에 그런 요리사 A씨라면 네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에게 이제 요리를 해줄 때 이 사람이 황홀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들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이 사람은 무조건 황홀한 요리를 해줘야만 해.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동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적인 언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해봤는데 동의가 돼요. 음.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유의할 사항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언제나라는 단어도 표현할 때 좀 더 조심해야 되거나 이런 표현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라는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그 시점을 표현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우리가 어렵네요. 네, 표현하는 것들은 최대한 그 사람이 덜 불편하거나 뭐 저항감을 더 느끼거나 비판으로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될 것이 걱정이 된다면은 그 부분도 같이 표현을 하면은 좀 더 이제 동적인 언어가 되겠죠. 그때 내 살아있는 감정을 같이 표현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당신에게 부담감을 줄까봐 걱정이 되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본인의 상황을 이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 입장에서 그 말 표현이 좀 더 수용 가능할 정도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네.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라고 이야기해주는 거. 네. 그렇게 들릴까봐 걱정이 되지만 나는 그때 이런 거를 당신에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전 그때 너무 황홀했기 때문이에요. 되게 좋네요. 네. 혹시 자연님 답변이 다 되셨나요?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67페이지에 보면 평가와 분리된 관찰의 예시가 7개가 나오는데요.
평가와 분리된 관찰 예시 7개 중에서 3번에 보면은 자신이 추측한 것만이 사실이라고 암시하는 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예시가 그 사람은 그 일을 제때 못 끝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평가가 섞인 관찰이고, 평가와 분리된 관찰은 내 생각에는 그가 일을 제때 못 끝낼 것 같다. 이게 뉘앙스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소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평가와 분리된 관찰이라고 보기에는 좀 불완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실까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게 왜 평가와 분리된 관찰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신 걸로 들렸는데 맞나요? 네네.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의 그 단어가 여기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라고 봤을 때 내 생각에는 이 단어가 저는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장 중에서.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그 일을 제때 못 끝낼 거야 라는 거는 추측인데, 그런 추측이 들었던 거를 내가 생각했다 라는 걸로 평가와 분리된 관찰로 표현을 한 거라고 저는 이제 봤어요. 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네. 다른 평가와 분리된 관찰과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별적으로 분리돼서 예시가 나오긴 했지만 섞여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표현, 그러니까 점심 먹을 돈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까다. 네. 이유를 같이 표현한다면 조금 제 마음에 네. 더 흡족한 네. 그 평가와 분리된 관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가를 하더라도 너는 아주 후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생각이 든다 요 표현만 붙이는 것은 좀 불완전해 보이는데, 네. 이유나 이런 걸 붙이거나 아니면 뭔가 좀 사실을 좀 구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저한테 좀 흡족한 것 같습니다. 권일님이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이 세부적인 속성들이 있을 뿐이지, 이 각각을 따로 떼어서 이거 하나만 쓰면은 평가와 분리된 관찰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런 각각의 속성들이 상대방에게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그거를 쓰지 않는 표현으로 바꿔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합해서 방금 1번의 예시처럼 이 사람에게 어떤 내가 평가를 한 까닭도 포함이 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추측에 대해서도 암시하는 말도 내가 좀 더 내 관찰을 포함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표현을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관찰에 가깝게 표현하는 거, 좀 더 그 상대방에게 이 나의 표현이 저항감을 덜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평가를 하더라도 방식이 적절하다면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MVC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네. 저희가 이거 MVC를 처음에 배울 때 이 관찰 파트를 배우고 나서 난 평가를 하면 안 돼. 평가를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이제 대화를 연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가 이제 아까 강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평가를 했어요. 그럼 자기를 비난하는, 나 평가를 쓰지 않아야 했는데 평가를 써버렸네. 이렇게 나를 비난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쓰는 것이 중요한지가 중요하고, 그때 내가 왜 이걸 쓰고 싶었는지를 기억하는 거, 왜 상대방한테 내가 이 평가와 분리된 관찰을 쓰고 싶은지, 이것들을 좀 기억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잠깐 좀 끊어가죠.